승리할 때 불가사의한 승리가 있고 패배할 때 불가사의한 패배가 없다. 가난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부자가 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가난이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쿠라가와 시니치의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비교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회사가 도산하면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난은 생활습관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을 포함해 주변 사람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난한 상태인 가난 복균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 부자의 습관을 관찰해 돈을 좇는 사람이 아닌 돈이 따라오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책에서는 가난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부의 출발점에 서려면 우선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돈을 버는 시스템과 돈이 새어나가지 않은 시스템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곱셈으로 생각하는 부자. 쇼핑할 때 무심코 나눗셈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가? 세상이 점점 편리해져서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지불하는 게 당연해졌다.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다.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또 클릭 몇 번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되어 배송 확인창이 뜬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해서 좋다. 그 밖에도 지갑 사정에 걸맞게 지불액을 조정할 수 있고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는 돈을 쓰기 참 편리한 도구다. 오늘날은 현금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불을 분할한다고 하면 예전 내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난다. 친구는 딱히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200만 원이나 하는 자전거를 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야. 한 달에 대략 17,000원이라고.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싼 거 아니야? 그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진짜 가치가 보인다고. 당시 사회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나는 의외로 합리적인 친구였네. 이런 사람을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친구의 사고방식에 크게 감동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얼핏 비싸게 보이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르쳐준 친구는 현재 저공 비행하며 살고 있다. 추락은 하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풍족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그는 나눗셈 함정 습관에 빠졌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서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 말이다. 신용카드의 할부, 리볼빙 서비스에 의한 빚은 모두 고액의 빚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는 제도다. 가난한 사람이 무심코 빠지기 쉬운 사고방식이다. 이것이 가난으로 향하는 입구인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신용카드뿐만이 아니다. 주택대출도 그렇다.
인생에서의 최대의 쇼핑이라고 불리는 집 구매에 있어서도 매달 80만 원인데 구입할까 말까 하고 지불할 총액이 아닌 매달 지불하는 액수를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보다 조금 바짝 아껴 생활하면 지불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나눗셈의 함정이다. 파는 쪽도 나눗셈한 숫자만을 강조해서 사는 쪽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 함정에 많은 사람이 걸려드는 것이다.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A은행의 융자 변제는 매달 100만 원이다. 그 정도면 갚을 수 있다. B은행의 융자 변제는 매달 150만 원이다. 그 정도도 괜찮다. 한 번에 250만 원이라고 하면 어쩐지 부담되지만 어째서인지 100만 원이나 150만 원으로 그것도 변제일이 다르면 부담스럽지가 않다. 형네 회사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도산한 후 회사 격리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소액 융자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다. 짐작컨대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이었으리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나온 숫자에만 의지해서 간단한 덧셈도 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덧셈하기를 회피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이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한다. 앞서 주택대출로 비유하면 가난한 사람은 나눈 금액으로 적다라고 판단하지만 부자는 이자를 곱해서 총액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도 부자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월 3천 원이라고 하면 바로 12를 곱해서 연간 3만 6천 원으로 셈한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1년 총액으로 판단한다. 반면 내 친구처럼 나눗셈을 하는 사람은 월 3천 원을 나누기 30을 하여 하루에 단돈 100원이라니 그럼 해야지 라고 판단한다. 곱셈을 사용하면 생활에서 필요 없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주 1회 동료와 회사에 대한 넋두리를 쏟아내기 위해 가졌던 술자리를 생각해보자. 1회 3만 원이라도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다. 1년이면 150만 원에 육박한다. 부자는 저금할 때도 곱셈으로 생각한다. 매달 30만 원으로 저금하면 1년에 360만 원이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다. 부자는 여기에 이자도 곱한다. 연이율 3%의 복리라고 치면 4,250만 원이 된다고 말이다. 부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없앨 때도 돈을 저금할 때도 기본은 곱셈을 한다. 나눗셈에서 곱셈으로 생각하여 부자의 체질로 개선해 나가보자. 자신의 감각을 믿는 가난한 사람,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는 부자. 당신은 혹시 학창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시험이 끝나고 공부 잘하는 같은 반 친구에게 시험 잘 봤어? 라고 묻자 심각한 얼굴로 못 봤어. 틀린 문제도 있고 라고 답한다. 공부 잘하는 저 녀석한테도 어려웠나 보군 하고 생각했는데 발표된 시험 성적을 보면 자신보다 훨씬 점수가 높다. 그런데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반 친구에게 시험 잘 봤어? 라고 묻자 잘 봤어. 해답 칸은 다 채웠지 하고 의기양양한 얼굴이다. 이 녀석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했는데 발표된 시험 성적을 보면 평소대로 점수가 낮다. 나는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반 친구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시험지에 정답을 다 쓴 것 같고 왠지 감이 좋았는데 발표된 시험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자주 있었다. 대학 수험 전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힘쓰면서부터 깨달은 점이 있다. 오답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험이 끝난 직후에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이다.
즉 뚜껑을 열기 전 감각이 아닌 뚜껑을 열고 난 후에야 시험 성적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이는 돈 이야기에도 적용된다. 월급날 일주일 전에 ATM으로 돈을 이체할 때 잔액이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대충 감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돈이 남아있을 거야 하고 착각해서 실제 잔액과 오차를 내게 한다. 지갑에 있는 현찰도 마찬가지다. 5만 원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잖아. 같은 상황이 빈번한 사람은 감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틀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모아둔 사람은 지갑에 있는 현찰도 은행 계좌에 있는 잔고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다. 반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은 근거도 없는 돈 이야기로 기세가 오른다. 이전에 내 소유 빌딩의 세입자였던 회사 사장의 지인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일로 연간 100억 원은 벌 수 있어요. 회사를 또 하나 설립하면 어때요? 등 듣기 좋은 말로 기세를 올렸다. 그 회사의 직원이 내게 저 사람들 실제로는 모두 거액의 빚이 있는 이들이에요. 라고 알려줘서 실체를 알게 됐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이야기는 현실 가능성이 제로였다. 끝내는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고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연간 10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제품 생산, 유통, 판매처, 허가, 융자 등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밤잠도 줄일 정도로 바빠질 테고 말이다. 한편 내가 알고 있는 우수한 경영자들은 모두 머릿속에 혹은 항상 들고 다니는 수첩에 자신의 회사 매출과 관련하여 숫자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매일 갈고 닦은 감각으로 숫자를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가정의 경영자다. 부자가 되어서 즐거운 인생, 풍족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돈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을 감각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을 때 드디어 진짜 의미의 돈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는 돈에 대한 제육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수한 경영자가 회사의 수상한 숫자를 금세 눈치채고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분간할 수 있도록 인생의 경영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돈을 구체적인 숫자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지갑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가? 은행 계좌에 얼마 남아있고 저금은 얼마인가? 정확한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자. 꿈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 꿈을 소생시키는 부자. 우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한 사람에게 강한 동경을 품는다.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도 흔히 볼 수 있다. 즉,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편 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이다. 이 상상이라는 것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른바 가상현실이다. 꿈속에 있으면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또 꿈의 대단한 점이자 무서운 점은 꿈의 세계에 주변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에 가면 내가 사장이라면 좀 더 힘써서 공격적으로 할 텐데 사장은 전략이 없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며 회사의 험담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꿈속 얘기다. 회사원의 술자리는 그야말로 만약의 세계로 가득하다. 만약에 내가 부장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사장이었다면 같은 이야기로 밤을 지새운다.
만약에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꿈과 마찬가지다. 현실 감각이 적다는 점에서 말이다.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과 꿈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꿈속에서 살아간다. 뇌는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꿈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 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살 거야.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서 독립할 거야. 대박 아이템으로 창업해서 떼돈을 벌 거야. 라고 말이다. 당신도 이런 꿈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혹시 회사 동료와 만약의 세계에 몸을 담그지 않았는가? 꿈에는 힘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꿈의 힘을 심지를 굳히는 정도로 만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부자가 되는 사람도 꿈을 꾼다. 아니, 꿈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원점이다. 하지만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은 꿈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선배 중 한 명은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경영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꿈을 꾸었다. 내게도 부동산 경영의 훌륭함을 자주 설파했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아파트나 빌라는 소유하지 못했고 회사의 조기 퇴직에 응해 지금은 다음 직장을 찾고 있다. 나는 선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것을 꿈꾼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현재 변변치 않지만 아파트 경영을 실현했다. 선배와 나를 나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선배의 대화 중에 힌트가 있다. 선배가 말했던 것, 그것은 부동산 경영의 훌륭한 뿐이었다. 그 대화에는 부동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없었다. 즉 선배는 부동산 경영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길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똑같은 꿈을 꾸고 가난뱅이와 부자를 나눈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꿈과 현실을 계단으로 이을 수 있느냐다. 즉, 꿈에 도달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난과 부자를 나누는 핵심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으로 향하는 계단도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부자가 된다는 꿈의 세계, 그것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 다만 그 꿈에 이르는 계단도 아울러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소생시켜 부자의 계단에 올라서 보자. 가난에 둔감한 가난한 사람, 가난에 민감한 부자. 가난은 평소 생활 습관이 방아쇠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은 내가 식사 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시기와 가족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시기가 마침 같았고 또 그때 가난과 생활 습관 질병은 닮았다라고 느낀 것이 계기였다. 내가 걸린 질병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고 친절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나았다. 그러나 돈이 없는 질병은 스스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출혈로 그야말로 빈사의 상태였는데 어쨌든 살아났다. 형내회사 도산이 직접적인 계기라고 해도 나 자신도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족족 썼다. 돈이 부족해지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돈의 신에게 버림받아도 싸다. 그런 생활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나는 그야말로 가난이라는 생활 습관 질병에 좀먹었다. 쇼크 마법으로 나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면 가난에 둔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회사원이라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매달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이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놀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돈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저금으로 괜찮을까? 나는 이러한 상태를 잠재된 가난 혹은 가난 복균자라고 부른다. 잠재된 가난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 퇴직했을 때 만족할 만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난해지는 사람은 자신이 잠재된 가난이란 점을 모르고 무엇보다도 돈이 없는 공포를 모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자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부자라고 했지만 다양한 유형이 있다. 회사를 만들어 상장시켜 부자가 된 사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 성공한 경영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다수가 어렸을 때에는 가난했다라고 말했다. 가난은 싫다라는 생각이 성공의 원점인 듯했다. 보통의 회사원이었다가 투자로 자산을 구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대다수가 장래의 불안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돈이 없어진다는 데 대한 불안을 말했다. 실제로 가난을 경험하고 그곳으로부터 기어오른 사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가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마음의 소리가 출발점이다. 그 불안을 월급, 성과급으로 지어 없앤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 위험해. 지금 이대로 괜찮아.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는 그게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황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심리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속에 이 현상 유지 편향이 작용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아파트 경영을 시작할 때 은행 담당자에게서 회사원 중에 융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연봉이 낮아서 융자가 어려운 사람이든지 퇴직을 앞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나처럼 중견인 사람은 별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퇴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신입사원보다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런 중견인 사람은 현상 유지 편향이 강하게 작용해서 일부러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원도 10년이 지나면 생활도 안정되므로 자신이 잠재된 가난이라고 깨닫기 어렵다. 즉 가난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퇴직이 점점 다가오고 나서야 허둥대며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게 현실이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잠재된 가난 복균자일지도 모른다. 부자의 첫걸음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가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가난한 사람,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부자.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다. 최근 남성도 여성도 늦게 결혼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추세다. 자신의 강한 의지로 나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차치하고 그럭저럭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상대를 부정하는 이유, 즉 왜 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지 이유만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개받아서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잠깐 사귀는 상대라면 괜찮지만 막상 결혼 상대라고 하면 젓가락질을 못해, 옷 취향이 별로야 라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 실로 별것 아닌 것을 거절의 이유로 꼽는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10%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한다. 심지어 단 1%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우선하는 것이다. 애매한 결혼 소망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괜찮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면 인연이 들어오려고 해도 비켜가지 않을까?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고가 상당히 닮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유명한 삶은 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끓는 물이 담긴 수조에 개구리를 넣으면 점프해서 도망가지만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로 삼겨 죽는다는 이야기다. 사람도 어떤 갑작스러운 일에는 즉각 반응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환경이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에는 눈치채지도 못한 채 결국 인생이 끝나버린다. 나도 예전에는 삶은 개구리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받지 못하고 성과도 좋지 않다 보니 점점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나빠져서 회사를 그만두고만 싶었다.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악순환이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늘 생각했던 것은 지금의 업무 이외의 삶이다. 파이낸셜 플래너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보험이나 부동산의 기초 지식도 경험도 없으니 힘들겠지라고 생각했고 인터넷 마케팅 책을 읽을 때에는 기계치인데다 성격도 물러서 잘 될까라고 생각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스스로 납득하고 그만둔 것이다. 보증인 문제를 매듭짓고 난 후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삼겨 죽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나는 부동산이라는 무대에서 승부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15억 원을 빌려 아파트 경영을 시작했고 내 삶은 연장되어 지금은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바야흐로 내리막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좀 더 빨리 시작하면 좋았다고 말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 더 돈을 모은다. 당신은 가난이라는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어쩐지 이상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할 수 없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가난한 사람, 어떻게든 해내는 부자. 이제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시대극이나 영웅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다. 온 힘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물론 주인공이므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잘 풀리지만 보는 쪽은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다.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이 행위는 어째서 주저함이 없을까? 돈에 연이 없는 사람도 자주 자신의 운명을 하늘의 뜻에 맡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하늘의 뜻에 맡겨서 잘 풀리는 사람은 노력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매일 생활비 변통을 할 때 영향을 끼친다. 오늘로 남은 10일, 돈도 슬슬 바닥을 보인다. 하필 이럴 때 친구가 술 마시자며 연락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응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이다. 그리고 술자리에 나간다. 월말에 부족해진 돈은 부모님에게 빌리거나 친구에게 빌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놓는다. 이 어떻게든 되겠지가 쌓이면 친구나 가족과 돈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고 끝내는 자기 파산이 되기 십상이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점점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이 현금 서비스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리볼빙 납부다. 나도 5천만 원 가까이 개인 대출을 했을 때 리볼빙 납부를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편리했다. 빌리는 것도 간단했고 리볼빙 납부를 하면 매달 10만 원만 내면 되니 정신적으로 부담도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카드 리볼빙 납부로 어떻게든 되겠지 한다면 언젠가 한계가 온다. 카드를 평소처럼 넣어 현금 서비스를 누른다. 그러자 더 이상 빌릴 수 없다라는 알림이 뜬다. 당황해서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누른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라도 하지 않는 한 갚을 수 없다. 어떻게든 되겠지가 쌓인 결과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 된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을 때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자. 거절해도 괜찮고 언제든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상대라면 거절한다. 의미 있는 자리이고 꼭 가야 하는 자리라면 술자리에 가지만 월급날까지 다른 생활비를 확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서 쓸데없는 빚을 가능한 한 피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바로 갚는다. 다음 달 생활비에는 빚 항목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말이다. 이때 부자가 하는 말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낸다이다. 서술어가 바뀐 것 뿐이지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서는 이 어떻게든 해낸다가 중요하다. 인생은 누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돈 관련 문제나 위기에 봉착한다. 이때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각오가 운을 만들어낸다.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행동 다음에 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돈의 신이 도와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돈을 가볍게 빌리는 사람에게는 돈의 신이 찾아오지 않는다. 나도 돈을 안일하게 빌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해결을 미루었을 때 말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빌릴 수 없어서 어떻게든 해낸다, 내가 해결한다 하고 결심한 이후로 내 운명은 좋아졌다. 어떻게든 되겠지로 늘어난 빚을 어떻게든 해낸다로 변제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참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 참고 노력하지 않는 부자.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 가난 복윤자는 참고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그 반대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나도 예전에는 참고 노력하며 살았다. 좋아,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가 입버릇이었다. 어쩐지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의 다짐과 닮았다. 좋아, 내일부터 담배를 끊자. 좋아, 내일부터 디저트를 먹지 말자.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은가? 나만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자신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몇 번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좌절했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다이어트에 실패만 하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나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어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제한은 명확한 사람도 있다. 나는 신경 써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할까?
참고 노력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과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날씬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습관의 힘이다. 적어도 똑같은 체질인데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을 나누는 것은 노력이 습관화되어 있는지 여부다. 즉 살찌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연스레 몸에 배어 있느냐 여부다. 자연스레 몸에 배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어떤 뇌과학자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한다. 평소 살이 빠지는 행동을 살짝 남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식사 제한이나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반발한다고 한다. 이는 가난 체질의 개선에도 중요한 요령이다. 혹시 돈을 모아야 해 하고 갑자기 식비를 절약하며 애쓰다가 결국 좌절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가난한 사람은 참고 노력한다고 적었는데 정말로 몇 번이고 참고 견디며 애쓴다. 그리고 같은 횟수만큼 좌절한다. 가령 한 달에 20만 원씩 저금한다고 하자. 가난한 사람은 식비를 줄이거나 좋아하는 것을 사지 않고 참으면서 20만 원씩을 만들 것이다. 인내하며 모으기 때문에 금세 힘에 부쳐서 그만두게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애써서 2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얼마나 더 애써야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담? 하고 한탄한다. 끝내는 부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게 분명해 하고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애쓴 나 자신을 칭찬해 줘야겠어 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결국 모은 돈보다 더 써버린다. 부자는 항상 평소 모으는 습관이 살짝 몸에 배어 있다. 본인조차 자신이 모은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말이다. 급여 공제 정기 적금이라든지 적립투자 신탁이라든지 좀 더 현명한 사람은 돈을 적금해서 자금 운용할 뿐 아니라 확정 불임 연금으로 연간 80만 원 정도 절세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 무리한 인내는 유지가 힘들다. 인내, 포기를 반복하는 스스로가 싫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 좋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애쓰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부자는 돈이 들어도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가 정답이다.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유는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 나도 지금 급료와는 별개로 부동산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용을 써도 오르지 않던 급료에 비하면 정말로 꿈만 같은 이야기다. 당신도 자신의 지금 생활에서 살짝 돈이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떨까?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부터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습관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